제발 회사에 날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이른 새벽 청소 카트를 끌던 18살 청소부 희수가 실수로 고급 외제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소리쳤고 겁에 질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죠. 그때 차 뒷문이 열리면서 흰 머리카락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던 노인은 바닥을 짚고 있던 그녀의 손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낡은 반지 하나가 희수와 노인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희수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낡은 청소 카트 위에는 대걸레와 쓰레받기, 세제통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었죠. 희수는 장갑을 2겹 끼고도 모자라 손가락 마디마다 테이프를 꼼꼼히 감았습니다. 한겨울 새벽 찬바람에 손이 갈라지는 걸 막으려는 나름의 방법이었어요. 쓰레기통을 메고 주차장 끝에서 끝까지 쓸고 닦는 게 희수의 일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희수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잠깐 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검정고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구겨진 페이지 사이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죠. 언제 틈이 나든 한 줄이라도 더 읽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병원비 영수증 사진이 떠 있었어요. 밀린 금액 옆에 빨간 글씨로 추가 수납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은 더 벌어야 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는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많았어요. VIP 조문이 있는 날이면 늘 이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주차장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새로 세워졌죠. 희수는 그 틈바구니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몸을 낮추며 일했습니다. 이런 날은 괜히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과 전날 비가 섞여 주차장 콘크리트 위에 얇은 물기가 깔려 있었죠. 희수는 잠깐 일을 멈추고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낡은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저 어릴 때부터 늘 손에 있던 반지였습니다. 반지 바깥에서 안쪽까지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희수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부처럼 느꼈으니까요. 새벽 조명 아래에서 그 문양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희수는 다시 쓰레기통을 다시 어깨에 메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젖은 바닥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몸과 함께 쓰레기통이 함께 휘청였고 희수가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퍽하면 쓰레기통이 위에서 쏟아지면서 희수와 벤츠 차량에 날아들었다. 희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선이 천천히 차 옆면으로 향했고 길게 긁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흰색 스크래치가 검은 도장 위에 마치 상처처럼 또렷했죠. 쓰레기가 희수의 머리와 벤츠 차량에 가득했다. 희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차 수리비가 얼마일지, 이 일 때문에 해고되는 건 아닐지, 해고되면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호원 한 명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굵직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희수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비비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미끄러졌어요. 희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죠. 제가 보상할게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차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조용히 발을 내디뎠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고든 자세에서 오랜 세월 쌓인 위험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 슬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긁힌 차를 한번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희수를 한번 보았죠. 별일 아니라는 듯 돌아서려는 찰나 노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닥을 짚고 있던 희수의 손, 그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반지가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멈춘 듯 반지를 응시하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경호원도 희수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노인은 한번 헛기침을 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학생인 것 같은데 내가 말 좀 편하게 해도 되겠나? 희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희수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감추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과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디서 온 건진 저도 잘 모릅니다. 희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희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믿고 싶지만 쉽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노인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 윤승철 실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도 반지를 보았고 속으로 심하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죠.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 주겠나?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희수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소중하게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 수리 이야기도 신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희수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그 노인이 자신의 반지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지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방금 스쳐간 그 노인의 눈빛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거라는 것.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희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희수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야간 경비를 서는 박씨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무슨 소리 났던데 괜찮아? 종이컵 커피를 내밀며 물었죠. 희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자동차를 긁었는데 저 혹시 잘리면 어떡해요? 희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희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연락처를 교환했다며? 그러면 일단 기다려봐.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너무 겁먹지 마.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네받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이나마 떨림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박씨 아저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장례식장 건물 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봐. 피가 섞여도 끝에 가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남남인데도 새벽마다 와서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 피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이야.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희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정확히 짚어준 말이었으니까요. 희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병원비 영수증을 다시 열었습니다. 밀린 금액녀 빨간 글씨가 차갑게 빛났죠. 머릿속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을 거둬 키워준 사람. 먹을 게 부족하면 자기는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하며 희수 앞에 밥그릇을 밀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수가 포기하면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내가 지키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희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말에 대한 답이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이었죠. 희수는 장갑을 다시 끼고 청소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낯선 노인의 떨리는 눈빛, 반지를 보고 굳어진 그 표정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을 버텨야 내일이 있으니까요. 청소 카트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퀴가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그 시각 VIP 주차구역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안에서 이명수 회장은 깊이 기대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게 아니었어요. 방금 본 반지의 문양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수십 년 전 자신이 직접 주문해서 만든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윤승철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우선입니다. 조문부터 하시죠. 이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손 약지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그 손가락에는 오래전에 빠진 반지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승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입술을 꽉 다물었죠. 이마에 미세하게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회장의 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고가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게 될 줄은요. 희수는 18살입니다. 하지만 18살다운 건 나이뿐이었어요. 부모의 얼굴이 기억나지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희수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낡은 시설 복도에서 혼자 벽을 짚고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손에 이미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시설에서 나온 건 12살 때였습니다. 희수를 데려간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겨우 먹고 살았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시설에서 위축된 채 말도 잘 못하던 희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냐고 누가 물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그냥 눈이 마주쳤는데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희수는 조금씩 사람다운 생활을 배웠습니다. 밥 짓는 법, 인사하는 법, 누군가와 함께 밥상에 앉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하지만 평범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희수가 17이 되던 해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된 지병이 악화된 거라고 했죠.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고 수입은 끊겼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희수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장례식장 청소, 2가지 일을 돌리며 병원비를 감당했습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병원 원무과에 먼저 들르는 게 희수의 루틴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건 교통비 정도였죠. 그래도 희수는 검정고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청소가 끝나면 청소 카트에 기대 앉아 노트를 펼쳤고 버스 안에서도 단어장을 들여다보았어요. 언젠가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희수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잠은 4-5시간이 전부였고 쉬는 날이란 건 없었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가 먼저였으니까요.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테이프를 감고 일했고 겨울에는 장갑 2겹을 끼고도 손이 곱아서 물건을 놓치기 일쑤였죠. 그래도 희수는 한 번도 할머니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희수가 차를 긁은 그 검은 승용차의 주인이 바로 이명수 회장이었습니다. 이명수는 올해 78세, 국내 굴지의 그룹과 재단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죠. 재계에서는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명수에게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상처가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명수 곁에는 늘 한 사람이 붙어 다녔습니다. 윤승철 실장이었죠. 5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의 말투는 항상 정중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일정 관리부터 자료 정리, 사람 관리까지 회장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룹 안에서 윤승철의 영향력은 실장이라는 직함 이상이었죠. 회장이 만나는 사람, 보는 서류, 가는 장소까지 윤승철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윤승철에게 한 가지 유난히 예민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장 앞에서 옛사고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고 재빨리 화제를 돌리곤 했죠. 주변에서는 회장님 마음 상하실까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장례식장에는 유독 VIP가 많았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고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주차장이 평소보다 훨씬 복잡했죠. 그 북적이는 틈바구니 속에서 희수는 청소 카트를 끌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18살 고아 청소직과 78세 재벌 회장. 이 두 사람이 같은 새벽 같은 주차장에 서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이 우연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고가 난 건 불과 30분 전이었지만 희수에게는 그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주차장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차 옆면에 길게 긁혀나간 자국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죠. 바로 그 노인의 표정이었습니다. 반지를 보는 순간 굳어버린 얼굴, 입술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뱉은 그 질문.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야? 희수는 자기도 모르게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위에 낡은 반지가 새벽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희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었어요. 희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수리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외제차 수리비가 몇백만 원은 될 텐데 그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장 잔액은 다음 달 병원비에도 모자랐어요. 장례식장 주차장에 있습니다. 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수는 청소카트 손잡이를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에서 잘리겠죠. 잘리면 이번 달 병원비도 못 내고 병원비를 못 내면 할머니 치료가 중단되고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주차장 끝에서 검은 코트 차림의 노인이 경호원 한 명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명수 회장이었어요. 희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분할로라도 반드시 갚을게요. 희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희수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요. 새벽 조명 아래서 반지 안쪽의 문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명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죠. 그 반지 안쪽에 문양이 있지? 희수는 놀란 눈으로 이명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반지 안쪽에 문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있긴 한데 어떻게 아세요? 이명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반지와 똑같아. 무례한 부탁인 건 아는데 그 반지를 감정기관에 맡겨서 확인해 볼 수 있겠나? 확인이 끝나면 바로 돌려줄게. 희수는 당황했습니다. 차 수리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지 감정이라니요. 대체 이 반지가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명수는 희수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차건은 신경 쓰지 마. 그 대신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이명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희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혹시 DNA 검사에 응해줄 수 있겠나?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물론 강요는 아니야. 희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반지 감정에 DNA 검사라니 갑자기 너무 많은 게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명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에 응해준다면 보호자,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마. 그 한마디에 희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병원비. 매달 희수의 목을 조이던 그 무게가 단 한 문장으로 흔들린 거였어요. 이성적으로는 낯선 사람의 제안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자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죠. 희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를 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명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안도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명수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가 앞으로 나와 희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이 번호로 연락해. 병원 쪽 절차는 내가 정리해 놓을게. 이명수가 경호원과 함께 돌아서자 뒤에 서 있던 윤승철 실장의 모습이 희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윤승철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명수가 희수에게 명함을 건네는 장면, DNA 검사를 제안하는 장면, 그 모든 걸 한 발짝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윤승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명수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희수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이명수가 반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그건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희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청소 카트를 다시 잡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무거웠고 마음은 아까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명수의 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뒤 윤승철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시선은 아무것도 향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명수가 청소하는 18살 여자에게 연락처를 받고 DNA 검사까지 제안한 것. 수십 년간 회장 옆에 붙어 있던 윤승철은 이명수가 이렇게까지 동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요의 원인이 무엇인지 윤승철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윤승철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하나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재영 부회장이었어요. 윤승철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윤승철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죠. 부회장에게 연락할 타이밍은 윤승철이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 두 사람이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새벽도로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명수가 떠나고 나서도
희수는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쥔 손이 축축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같은 생각만 빙빙 돌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낯선 노인이 내 반지를 보고 얼굴이 굳더니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했어. DNA 검사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희수는 청소 카트를 끌고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구석에 쪼그려 앉았죠. 장갑을 벗자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벗겨진 자리에서 갈라진 살같이 쓰렸어요. 하지만 그 통증보다 머릿속이 더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명함을 버리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오늘 일을 없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낯선 사람의 제안에 끌려 들어갔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 희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가늘어진 팔로 희수의 손을 잡던 그 모습. 할머니는 요즘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맑은 날에는 희수를 알아보고 웃었지만 흐린 날에는 누가 왔느냐며 겁에 질린 눈을 했습니다. 의사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비용은 희수가 석 달을 꼬박 일해도 모자란 금액이었죠. 도망치면 편하겠지. 하지만 도망친 다음 날에도 병원비 청구서는 똑같이 온다. 희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병원비 영수증 사진을 다시 열었어요. 빨간 글씨가 화면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추가 수납 필요. 그 네 글자가 희수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었죠. 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고급 종이에 깔끔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사기꾼이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지는 않잖아. VIP 조문객이 장례식장에 사기치러 올 리도 없고. 희수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결국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창고 문을 나섰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위로 옅은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죠. 희수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할머니 얼굴부터 보자. 그리고 내일 그 번호로 전화하자.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희수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까처럼 머릿속이 하얗지는 않았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한 뼘 더 컸던 거죠. 한편 이명수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뒷좌석에 기대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손 약지를 문지르고 있었거든요. 오래전 반지가 빠진 자리, 그 흔적을 더듬는 건 이명수가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명수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어요. 그 반지는 이명수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하나는 자신이 끼고 하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반지가 새벽 장례식장에서 청소 일을 하는 18살 여자의 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확신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이명수는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명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이명수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절차를 조용히 준비하라고 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명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바로 앞 조수석에 앉은 윤승철은 백미러를 통해 이명수의 표정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명수가 변호사를 부르라고 한순간 윤승철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변호사까지 움직인다는 건 이명수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승철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윤승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명수는 진실을 찾으려 하고 윤승철은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차 안에 앉아 있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새벽도로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뻗어나갔지만 차 안의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병원 원무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장례식장 청소를 마치고 새벽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왔는데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희수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이 자꾸 손끝에 걸렸어요. 어젯밤 내내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아직 걸지 못한 채였습니다. 희수 보호자분 되시죠? 원무과 직원이 희수를 불렀습니다.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어요. 추가 수납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치료비 미납분에 이번 달 약제비까지 합산되어서요. 오늘 안으로 처리가 안 되면 다음 치료 일정 잡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희수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 분할로 낼 수는 없을까요? 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번 분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였어요. 희수는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뒤로 돌아서는데 시야가 흐려졌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에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 끝 의자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어제 그 노인의 것이었어요.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이명수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희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병원에 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명수가 말했어요.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긴 뒤 희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짜 온다고? 어제 한 말이 진심이었던 건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병원 로비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이명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병원 복도에서 이명수의 존재감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고 원묵과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죠. 이명수는 희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수의 붉어진 눈을 한번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78세 노인이 병원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 그 사람도 이 반지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 이명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을 맡겨보고 싶다. 확인이 끝나면 바로 돌려줄게. 그리고 어제 말한 대로 보호자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마. 희수는 이명수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어제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간절함,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죠. 희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명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전부 얘기해 줄게. 희수는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희수에게 가장 절실한 건 진실이 아니라 할머니의 치료였으니까요. 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반지 감정이랑 DNA 검사 둘 다 하겠습니다. 대신 병원비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명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습니다. 약속하마.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이명수는 바로 비서를 불러 원무과 쪽으로 보냈습니다. 비서는 창구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죠. 희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째 자신을 짓누르던 병원비 문제가 눈앞에서 정리되어 가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원무과 직원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사무적이던 표정이 공손해졌고 밀린 금액이 한 번에 정리되자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안내를 이어갔죠. 희수는 그 변화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명수가 다시 희수에게 말했어요. DNA 검사는 이 병원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 내가 미리 절차를 알아봤다.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병원비 약속은 지킬게. 걱정하지 마. 이명수가 경호원과 함께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수는 가슴 한쪽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움인지 불안함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처음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할머니 병실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목 끝에서 뜨겁게 걸렸습니다. 희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인 것 같았어요. 희수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리며 희미하게 웃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해결됐어요. 희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희수의 손을 잡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희수가 또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괜찮아요. 희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희수는 이 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때의 희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명수가 떠난 뒤 누군가가 먼 복도 끝에서 희수와 이명수가 나란히 앉아있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선은 분명히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명수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원무과에 연락해서 밀린 금액 전부 완납 처리해.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도 재단 명의로 묶어놓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명수는 차에 오르면서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병원 건물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죠. 이명수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손에 평소와 다른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차가 출발한 뒤 이명수는 비서에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변호사한테도 연락해. 모든 절차는 조용히 진행하라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비서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명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답했어요. 반지 감정 결과하고 DNA 검사 결과 두 가지 다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 아무데도 세면 안 돼. 비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답한 뒤 조용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수는 눈을 감았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왼손 약지를 문지르는 습관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희수는 병실에서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수의 손을 잡은 채 다시 잠이 들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희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주름 깊은 눈과 마른 입술, 이불 위로 드러난 뼈가 앙상한 손. 희수가 어릴 때는 그 손이 참 크고 든든했습니다. 시장에서 희수의 손을 꽉 잡고 걸을 때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지금은 희수의 손이 더 커졌지만 할머니 손을 잡을 때마다 여전히 그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희수는 잠든 할머니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듣지 못했죠. 하지만 희수는 혼잣말처럼 이어나갔어요. 내 반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DNA 검사까지 하자고 했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눈이 자꾸 생각나요. 희수는 말을 멈추고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 어릴 때부터 늘 거기 있던 반지. 누가 끼워줬는지, 왜 끼워줬는지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반지. 희수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돌려보았어요. 안쪽 문양이 병실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곡선이 서로 얽힌 듯한 문이었죠. 희수는 이 문양을 수백 번은 봤지만 한 번도 의미를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것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문양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단순한 문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희수는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볍고 낡았지만 어딘가 정교한 느낌이 있었어요. 싸구려 반지는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 선생님이 한번 이걸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고 희수도 묻지 않았어요. 내일 이걸 감정기관에 맡겨야 해. 희수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믿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물건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아무리 며칠이라도 불안했거든요. 희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어요. 희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꼭 수납부터 확인하자. 정말로 해결된 건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희수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수납 어떡하지 하고 되뇌던 말이었거든요. 그 걱정이 사라졌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게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희수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할머니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깨면 눈물 자국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희수는 침대 옆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몸이라도 쉬어야 했어요. 내일도 새벽에 장례식장 청소가 있었고 그 전에 감정기관에 반지를 맡기러 가야 했으니까요. 병실 밖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지나갔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짧은 면담을 마쳤습니다. 변호사에게 당부한 건 단 하나였어요. 반지 감정과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완벽한 보안을 유지할 것. 변호사는 그룹 법무팀이 아닌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이명수가 그룹과 분리된 개인 사안을 맡길 때만 찾는 사람이었죠. 변호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차로 돌아온 이명수는 운전석 뒤에 앉아 병원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병원 건물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수많은 창문 중 하나에 희수가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명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 먼저였어요. 확인 없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걸 78년을 살아온 이명수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명수의 눈가에 맺힌 물기만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 채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운전기사도 비서도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윤승철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윤승철은 휴대폰을 꺼내 이재영 부회장의 연락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윤승철의 표정이었죠. 어제는 불안이었다면 오늘은 초조함에 가까웠습니다. 이명수가 변호사까지 움직였다는 소식을 윤승철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 옆에서 수십 년을 붙어 있으면
정보가 늦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승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윤승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처럼 윤승철이 감추고 있는 것들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희수는 생전 처음으로 병원비 걱정이 덜한 하루를 맞았습니다. 아침에 원무과에 들러 확인하니 밀린 금액이 정말로 전액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면에 뜬 잔액이 0원인 걸 보는 순간 희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지니 오히려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반지를 감정기관에 맡겼거든요. 이명수의 비서가 안내한 곳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보석 감정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희수는 반지를 건네면서 손이 떨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있던 물건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감정사가 반지를 받아들며 말했죠. 문양이 특이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관 문을 나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어요. 왼손 약지가 허전해서 자꾸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희수는 병원으로 돌아와 할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의식이 맑은 날이었어요. 희수가 들어오자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죠. 희수는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이불을 여며 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밥이 좀 나아졌다는 둥, 복도에 새로 생긴 자판기 커피가 맛없다는 둥,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병원비 걱정 없이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희수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희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 한 명이 재빨리 고개를 숙였죠. 정장 차림에 목에 사원증 같은 걸 걸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이 희수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희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희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희수는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남자가 찍은 사진은 이미 메신저로 전송된 뒤였습니다. 희수의 얼굴과 병원 복도 배경이 찍힌 사진 2장. 수신자 이름에는 부회장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로부터 이틀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수가 원무과에 들러 다음 달 치료 일정을 확인하려 했는데 직원의 태도가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친절하던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죠. 서류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희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병원비가 완납됐는데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며칠 전에 다 정리됐다고 하셨잖아요.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상급자 확인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죄송합니다.
희수는 그 말투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더 캐물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희수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다. 병원비도 해결됐는데 왜 갑자기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지? 희수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승철이었어요. 윤승철은 아직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인맥을 조용히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행정 쪽에 아는 사람을 통해 슬쩍 압박을 넣은 거였죠. 대놓고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절차를 느리게 만들었어요.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상급자 결제가 밀렸다. 그런 식으로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행정 지연처럼 보이게끔. 윤승철은 감정기관 쪽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사람을 하나 끼워서 결과를 서두르지 말라는 뉘앙스를 전달했죠. 급한 건이 아니니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 그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어요. 한편 이명수는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수납 처리한 환자가 있어. 치료 지연 없이 진행해줘. 이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알겠습니다 하고 답했죠. 이명수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순탄하면 오히려 의심해야 한다는 걸 이명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윤승철은 사무실에서 혼자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닫은 채였어요. 회장님하고 그에 더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끊어놔야 해요. 전화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승철의 말투에는 보고가 아니라 의논에 가까운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단순한 상사에게 하는 보고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였죠. 윤승철은 통화를 끝내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 화면에는 아까 전송받은 사진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찍힌 희수의 모습. 윤승철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희수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곁을 지키며 새벽까지 버티다 눈을 감은 거였어요. 꿈속에서도 반지가 없는 왼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병원 복도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희수는 느끼지 못했어요. 희수가 모르는 사이 희수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승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명수가 변호사를 움직이고 병원장에게까지 직접 전화한 순간 윤승철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회장이 이 정도로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승철은 사무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째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기만 했던 그 이름. 이재영 부회장.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재영 부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쓸데없는 안부 같은 건 나누지 않는 사이였죠. 윤승철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장례식장에서 청소하는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18살이고 고아입니다. 회장님이 그 여자한테 병원비를 내주고 DNA 검사까지 제안하셨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 회장님이 직접?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여자 손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반지를 보고 얼굴이 굳으셨어요. 감정기관에 맡기라고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이재영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졌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반지가 뭔데? 윤승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며 말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 반응으로 봐서는 예전 그 사고와 관련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영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상황을 정리해봐. 회장님이 정체불명 청소직 여자한테 돈을 대주고 DNA 검사를 하고 변호사까지 세웠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윤승철은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룹 안에서 가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판단력 이슈로 묶으려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끊어놓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재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움직일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윤승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첫 수를 놓은 거였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재영 부회장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사회 핵심 인사 2~3명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직접적으로 이명수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슬쩍 우려를 심는 방식이었죠. 요즘 회장님 컨디션이 좀 걱정이야. 판단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사회 쪽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요즘 사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더라. 병원에 자주 가신다는데 건강 문제 아니냐 그런 식이었죠.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실인 것도 아닌 모호한 소문이 가장 위험한 법이었습니다. 병원 쪽에도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이재영의 비서실에서 병원 행정팀에 연락이 갔어요. VIP 관련 민감 사안이니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대놓고 막으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그룹 부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다시 희수에게 말했어요. 절차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희수는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병원비가 해결됐는데 왜 자꾸 절차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희수는 병실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병원비도 냈고 서류도 다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혹시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건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희수에게는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이명수는 자택 서재에서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쪽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명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처리한 건데 절차가 지연된다? 이명수는 오랜 경험으로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누가 움직이는지 파악해. 조용히. 이명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비서는 즉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이명수는 서재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손 약지를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는 습관이 다시 나왔죠. 이명수는 직감했어요. 누가 뒤에서 판을 흔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이재영 부회장의 서재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영은 책상 앞에 앉아 윤승철이 보내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희수의 인적사항, 병원 정보, 이명수의 최근 동선. 이재영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설마 그 아이면 안 돼. 그 반지가 다시 회장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이재영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부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18살 청소직 여자 하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였죠. 이재영은 자료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윤승철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나자.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이미 짜여진 다음 수가 숨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병원 의자에서 불안한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각, 희수를 둘러싼 그물은 조금씩 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윤승철과 이재영이 손을 잡은 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건 희수였어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설거지를 하러 출근한 희수에게 사장이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희수야, 아까 여기 경찰이 다녀갔어. 너 언제부터 일했는지, 일하면서 문제 없었는지 몇 가지 물어보고 갔는데 무슨 일 있어? 희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이라니.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희수가 간곡하게 말했지만 사장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일단 알겠어. 근데 당분간 좀 조심해. 사장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희수가 원무과에 들러 다음 달 치료 일정을 확인하려 했는데 직원이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절차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희수는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대체 무슨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병원비가 다 납부됐잖아요.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병원비를 낸 사람은 이명수 회장인데 그 위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희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누군가가 맡고 있다. 세 번째 이상한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 야간 청소를 하러 갔는데 관리 담당자가 희수를 따로 불렀어요. 희수 씨, 다음 주부터 배치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희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치가 바뀐다는 건 사실상 잘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희수가 물었지만 담당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아직 확정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세 군데에서 이상한 일이 터졌습니다. 식당, 병원, 장례식장 희수의 생활 전부였어요. 희수는 청소 카트를 끌며 주차장을 쓸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가? 하지만 18살 청소직인 내가 대체 누구한테 이런 짓을 당할 이유가 있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 청소를 마쳤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같은 시각 윤승철은 이재영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여유롭지 않았어요. 윤승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 쪽은 처리했고 장례식장 배치도 조정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요. 이재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